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정말 한국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도 극명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는데 미국도 실적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포드는 7% 넘게 빠지기도 했죠. 그와 함께 비만 치료제들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이어서 어제 장 개장 전에 일라이릴리의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 매출이 4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라이릴리 역시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반면에 바이킹 테라퓨틱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 물질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 출회되는 모습도 여지없이 나타나기도 했죠. 아마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놨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시장에 블랙아이스를 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없는지 점검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의 분위기부터 같이 짚어보시죠. 어제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죠. 보관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여러 걱정을 잊고 3거래의 연속 상승을 즐겼던 어제였죠. 코스피 1%, 코스닥 1% 각각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초반까지 내려와 준 점 긍정적이었고요. 달러 지수도 막 109 돌파 이랬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좀 지나갔고 107.7 정도를 유지했죠. 거기다가 딥시크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처음에 딥시크가 등장하고 AI 지출 축소에 대한 우려, 가성비 AI에 초점이 맞추면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지출이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반도체나 전력 등에서 하락했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딥시크 성능과 비용이 정말 그 정도 들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고요. 빅테크 업체들은 실적 컨콜 등에서 AI 지출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지 등을 피력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진영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각국에서 딥시크의 이용 제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 딥시크 접속 차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조금 올라간 게 바로 사이버 보안주. 어제 인스피언이나 모니터랩 등의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죠. 자, 매크로 우려를 좀 덜어냈고 딥시크 우려도 같이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실적에 제대로 반응을 해주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정말 반가운 정방향의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현대로템, SK바이오팜, 한화솔루션, 삼양식품, 더존 비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것은 현대로템인 것 같아요. 장 4분기 매출이 최초 4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17% 급등, 지난해 매출이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세노바메이트의 호조로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살폈던 삼양식품 어닝 서프라이즈 증설 관련해서 내용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평가 속에 급등이 있었고요. 소스 쪽의 S&D가 상한가로 뒤따라갔습니다. 삼양식품의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이 음식료 섹터의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분위기까지 같이 나타났네요. 자, 이런 여러 분위기를 타고 시장의 걱정을 잠시 잊고 코스피 내에서 24개 업종 중에 21개 업종이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 있었죠. 외국인 3일째 매수해주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꿈의 기판 얘기 다시 한번 해야겠죠.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유리기판 소식을 전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칩과 전자기기 사이를 연결하는 최적화된 반도체용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 대비 미세하게 회로를 새겨서 두께를 축소할 수 있죠. 열에도 더 강하기 때문에 휘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요. MLCC가 내장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위로 더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
면에서도 뛰어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고체처럼 꿈의 기판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로 작년 3월에 등장해서 시장에서 한 번씩 계속 시세를 주고 있었죠. 지난 12월 18일 방송 내용입니다. 앱솔릭스가 연내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점과 마켓앤마켓에서 유리기판의 성장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 연초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에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CES에서도 이야기를 꺼내놨다라는 점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딥시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딥시크가 주고 있는 채찍과 당근 중 당근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 딥시크의 등장에서도 AI 발열 잡아가며 성능을 올려가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고 유리기판이 발열 잡기 테마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이 만약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면 삼성이 하는 사업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유리기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이 유리기판 입장을 드러내면서 어제장의 유리기판 종목들의 맥점을 짚어줬습니다. 자, 유리기판 오랜만에 다시금 열어보는 거니까 공정별로 정리를 해보죠. TGV 공정, 구리도금, 노광, 그리고 ABF 필름을 부착하고 싱귤레이션 테스트 패키징으로 공정을 나눠봅니다. TGV는 유리구멍을 뚫어서 상하단을 연결해서 전기 연결을 하는 공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FNS테크 등의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리도금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한 것에 기판 과 홀에 전기 연결 도금을 하는 과정이고요. YMT, CNG 하이테크 등이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광은 반도체처럼 이제 회로를 새기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소재 YC캠 그리고 여기도 피롭틱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ABF 필름을 부착하고 드릴링 공정 이 과정이 거쳐 갈 텐데요. 여기도 피롭틱스와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싱귤레이션은 칩 단위로 절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여기에도 피롭틱스 또 한미반도체도 절단기가 들어가 있죠. 테스트 패키징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 기가비스, ISC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공정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2시 40분 경이었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 복수의 소부장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독자 공급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피롭틱스의 어제 당일 시세인데요. 정말 조용하다가 2시 40분에 이 뉴스와 함께 갑작스러운 급등 24%의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각 공정별로 피롭틱스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기판의 시세를 볼 때는 대장격으로는 피롭틱스를 보통 두고 보죠. 피롭틱스가 강하게 반응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더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로 본다면 소재단이었습니다. YC캠 등의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며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죠.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유리기판 생성하는 쪽에 SKC, 삼성전기, JNTC,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추가가 된 거겠죠. 장비단에서는 피롭틱스, FNS테크도 TGV 식각장비 쪽으로도 관련주 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태성, CNG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도 유리기판 구리도금 공정의 관련 장비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CNG 하이테크를 찾아보니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삼성전자와 같이 놓고 볼 수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리기판 쪽과 장비 그리고 확장해서 검사 장비, 부품, 소재, 기술까지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렇게 점점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YC캠 같은 경우 상한가로 결국 거래 마쳤습니다. 소재단에서 좀 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상한가 기록했고요. 램테크놀로지 역시나 어제 동반 상한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재단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로 진입이 됐고
피롭틱스도 24% 상승으로 끝이 났지요. 캠트로닉스 역시나 장비단에서 17% 상승세, HP 테크놀로지 혹은 삼성전기까지 따라갔습니다. HP 테크도 14%, 조금은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삼성전기까지도 일단은 2.7% 오름세로 끝이 났네요. 여러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고요. 이것은 시간 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삼성 쪽과 기술 협력 관련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한빛레이저가 상한가 진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그런데 기존의 유리기판은 SKC 중심의 앱솔릭스 이렇게 좀 추정이 됐다면 삼성이 붙었습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삼성향 종목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아직 완벽하게 다 분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죠. 일단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과 나름 찾아본 내용들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피로틱스, FNS테크, 한빛레이저, CNG하이테크 등이 삼성향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장에 반응이 있을지 보시죠. 삼성의 부인 기사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유리기판 살펴봤고요. 뉴욕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죠. 실적과 금리 재료가 다소 엇갈리면서 다우는 내려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년물 금리 하락을 원한다. 트럼프와 본인의 입장 등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전달했고요. 그것은 시장 기저에 조금 금리 불안을 낮춰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존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에 대한 일부 아쉬움이 등장하면서 시간 외에서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 캐나다, 미국, 멕시코와 같은 이 북미 무역협정에 제3국의 무인승차를 막을 것이다라는 정부 인사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의 발언이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약간의 G2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불안이 있었으나 시장은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를 살짝 덮고 가는 분위기여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일단은 올라설 수 있었고요. 여기에 오를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요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지속된다라는 것과 딥시크 우려가 좀 털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3% 오름세 월가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곳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하락이네요. 유럽권에서도 판매가 계속 줄고 있고 캘리포니아 쪽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머스크 리스크가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1% 하락입니다. 몰랐던 내용 아닌데 일단은 최근에는 좀 주목받았던 것에 대한 되돌림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쪽의 실적이 그리 뒤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앞서 해안항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죠. 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젯바운드 GLP-1 약물에 강력 수요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평가 속에 3%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적 이슈에 좀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퀄컴이나 포드, ARM 등은 실적의 아쉬움, 특히나 퀄컴도 스마트폰 쪽에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3% 이상 빠졌고요. 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 내놓고 실망감이 조금 출회되면서 7% 정도 하락이 있기도 했네요. 자, 종목들 개별 흐름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이렇게 뚜렷했다라고 볼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일라이릴리 그리고 금융주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어제 국내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조금 아쉬운 실적 내용들 뭐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미국장에서는 금융주가 분위기가 괜찮았네요. 그 외에는 일부 여행주들의 흐름이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점 눈에 띄기도 했고요.
장중에 필립 모리스가 실적 가이던스 호조로 인해서 급% 10% 전자담배 쪽이죠. 국내에서 전자담배도 괜찮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경쟁사로 봤을 때는 또 타격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는 가이던스와 활성 사용자가 줄었다라는 소식에 1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아마존과 엘프뷰티 소식이 있었죠. 아마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 예상 하회로 인해서 시간은 2% 정도 하락이었고요. 엘프뷰티 연간 EPS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간 외에 20% 급락이 나왔습니다. 엘프뷰티 같은 경우는 국내 화장품주에 조금의 이제 투자 심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박앵과의 연결고리 어제 전해드렸던 게 바로 재건 쪽이었죠. 다행히 어제 장중에 재건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11% 올랐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에버다임은 이틀 전이었죠. YOY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6% 어제 상승세 있었습니다. 재건에 대한 뉴스가 참 많아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틴과 트럼프 회담 가능성이 100%다. 곧 열릴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요.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아직까지 구상하고 있는 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이런 러시아 쪽의 목소리에 좀 더 반응을 해서 재건주가 어제의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 건영 같은 종목들부터 해서 건설 기계단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점에서 시세적 측면으로 흐름 보시죠. 그 밖에는 오늘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CCUS 관련한 국내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되네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트럼프가 당선되고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겠다, 아낌없이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기조와 맞물려서 그런 화석 에너지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서 새롭게 에너지로 활용해 나가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에 했던 내용을 다시 끌어와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모두 다 CCUS에 조금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에 지난해 12월에 이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내법 시행 이슈가 있어서 일단 확인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넣어봤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관련한 종목들 밸류체인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연결고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밤사이에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기존의 등급을 유지했다라는 점, 우리가 그 사이에 참 전국 불안등의 여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안도를 하고 가고요. 3일 연속해서 증시가 반등을 보였죠. 이 반등의 연속성에 기저에 깔린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3일째 있었으니 살짝 쉬어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들어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요. 밤사이 금리는 약간의 중립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이슈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불안을 덜기는 했으나 국채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쉬어가게 된다면 지수도 큰 힘을 못 낼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활발한 종목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단은 엔비디아 상승으로 좀 방어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퀄컴이나 ARM의 실적 부진으로 뉴욕장에서 흐름이 좋지 못했다라는 점은 부담이 되겠죠. 바이오가 그래도 어제장에서도 그리고 이틀 전에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리 하락과 외국인 수급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일라이릴의 실적 호조로 일라이릴리 관련한 비만 쪽을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관심받지 못했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 이슈 속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만들어내는 셀트리온이나 삼바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굳건하게 가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혹은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으로 흐름을 봐야 될지 또한 선택지가 있겠죠. 에너지 쪽은 유럽에서 전력망 연결에 대해서 긍정의 얘기가 나왔고요. 앞서 봤던 CCUS 국내법 시행 이슈가 있어서
일단 에너지단의 키워드로 넣겠습니다. 오늘 테마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게 유리기판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향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토모큐브 유리기판 종목으로서 검사기로 한참 이제 관심을 좀 받았었죠. 토모큐브가 오늘 보호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 쪽은 뉴스도 많은 김에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의 실적 체크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외에 좀 아쉬운 뉴스들이 많았어요. 물론 시간 외에서 유리기판주의 시세는 좋았습니다만 대왕골의 시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산업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 외에 관련 종목들 흔들림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원전도 조금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한수원에서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사실상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 한 번 더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아마존까지 해서 미국의 주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얼추 다 나왔고요. 국내에 남았습니다. 네이버, OCI,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오늘 장중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같이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흐름들 짚어봤고요.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내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어제 실적 발표가 쏟아진 이후에 주가 반응이 극명하게 좀 갈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일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어제 한화솔루션 그리고 HD 현대미포, 현대로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희비가 뚜렷하게 교차됐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한화솔루션과 현대로템은 상승으로 반면에 HD 현대미포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일중 흐름이고요. 특히 현대미포의 흐름이 참 마음 아픈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던 HD 현대미포였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의 출회 정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솔루션부터 짚어보면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뚜렷하게 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실적 발표였고요.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국면들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굳건하게 보여줬던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6.4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약간의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요. 어제 주가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초반에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무려 7.96%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꽉 찬 음봉으로 장을 마감했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HD 현대미포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를 조금 고민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현대로템, K방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반증했습니다. 앞서서 한화솔루션이 약간 좀 출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현대로템은 이렇게 꽉 찬 장대 양봉으로 장을 마무리했고요. 17%가 넘는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방산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앞으로 오만과 인도, 체코와 같은 국가들과 수출을 논의하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하게 드러냈던 현대로템의 실적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한 내용들 먼저 태양광 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기대감이 어느 방향으로 한화솔루션의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연간 실적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는 2023년 대비 오히려 매출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한화솔루션 워낙 지난 한 해 동안 주가 흐름이 좀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임기 막판으로 갈수록 꺾이는 흐름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어냈던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2024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12조 원대 매출로 뚝 떨어지는 모습, 거기다가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만한 실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모듈과 케미칼 부진도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해도 모듈과 케미칼 부분에서 많이 깎아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안하게 하는 실적 내용이었죠. 그런데 4분기만 뚝 떼어서 놓고 보면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개발자산 매각과 설계, 조달, 시공, EPC 부문의 성과가 나쁘지 않게 나타났던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한화솔루션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모듈 판매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모듈 쪽에서 앞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출과 흑자 전환을 보여줬던 영업이익 부분에서 앞으로의 반등의 모멘텀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연하게 보여줬던 한화솔루션이었죠. 자, 올해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에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화솔루션 측이 내놨고요. 개발 자산 매각과 EPC 사업에 갖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발 자산 매각과 EPC 사업 부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단순 모듈 제조보다는 앞으로 다운스트림을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률 끌어올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추가 밸류 창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확신에 찬 발언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모듈을 단순히 외부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가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이 밸류 체인과 다운스트림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미국의 솔라 허브와 크게 연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당장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올해 중반부까지 지속적으로 비용 지출은 조금 있을 텐데 이 솔라 허브가 구축이 되고 난다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고 실적 개선도 가시성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이 미국의 솔라 허브 사업이 한화솔루션의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1분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이 솔라 허브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모색하는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민혁 앵커가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오늘 OCI 실적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양광의 또 다른 대표주 OCI 홀딩스의 주가를 들여다보면 역시 이건 지난 한 해 동안의 흐름인데요. 쭉 내려가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려주다가 2025년 들어서 조금씩 반전의 모멘텀을 역시 찾고 있는 OCI 홀딩스입니다. 지금 PBR 차트를 들여다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는 4.3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한화솔루션의 주가 상승이 분명 OCI 홀딩스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태양광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지켜봤고요. 실망감이 이끈 주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HD 한국조선해양 사업부문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는 HD 현대조선해양그룹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HD 현대 미포에 대한 실망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조선 쪽 여전히 견조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찍히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쪽은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매출이 6,585억 원으로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진 기계 쪽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를 이끌고 있는데 매출 3조 넘게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721억 원으로 견조하게 나타내는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 흐름도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반면에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매출 4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885억으로 집계가 됐는데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사무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숫자가 찍힌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3년치 일감을 확보하는 굉장히 탄탄한 수주 실적을 쌓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다는 것도 HD 한국조선해양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일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도 업황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호실적도 전망이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가성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올해 상반기는 2024년 하반기에 보여줬던 성장성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횡보하는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기대하기는 하나 이렇게 일봉으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꽉 찬 음봉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코멘트이기도 했죠. HD 현대미포의 전반적인 코멘트가 굉장히 아쉽게 나타났었는데 11만 5,600원 선에 거래를 마쳤던 HD 현대미포 일단은 2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멀리 이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제의 주가 흐름이었고요. HD 현대마린엔진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도 기준 매출 인식으로 1분기 매출 인식 물량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까지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주를 이야기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역시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같이 보자. 그중에서도 핵심은 엔진이다라는 코멘트를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에 대한 주가 흐름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선의 업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HD 한국조선해양그룹에서 코멘트를 주었던 부분은 세 부분인데요. 환율의 경우에는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조금은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환유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3사 합산으로 200억에 조금 못 미쳤다라고 코멘트를 드려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강제가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 추세로 이익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 들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조선의 부분에는 3분기와 4분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들여다봤을 때 아무래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박 쪽으로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로 증명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3개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그리고 상승 흐름이 뚜렷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숫자로 보여줬던 매출 4조 원 시대의 개막을 알린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걸쳐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했던 현대로템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뿜어주면서 K방산의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뿜어줄 수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도 역시 대규모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4분기에는 1조 4,408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은 무려 131.7%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보시죠. 214%의 성장세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고요. 디펜스 솔루션 분야가 실적을 전반적으로 견인했다라고 보여지는데 YOY 기준으로 50%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디펜스 솔루션 분야가 아무래도 현대로템의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50% 넘는 성장세는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레일 솔루션 분야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4%가량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해외 영업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수주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려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계약이고 워낙 금액이 큰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국가 간 국가의 계약입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조기 생산을 통해서 적기 납품이 아주 정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코멘트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아쉬웠던 뉴스들입니다. 헤드라인 돋보기인데요. 대왕고래 막상 47일 동안 시추 작업을 진행했는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조금은 격한 느낌의 헤드라인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산유국 꿈, 개꿈이었나 이런 조금은 격한 논조의 헤드라인 역시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일단 사실 조금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이 나온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1차 시추 결과로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고 무엇보다 석유 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하다라는 평가였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것이 시간 외에 관련 종목들의 하한가 랠리로 이어진 셈이었죠. 시간 외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아마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 그리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관련한 종목들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까지 테마의 연속성과 관련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하락 정도가 달랐을 뿐 거의 대부분 하락의 그 흐름이 격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GS글로벌, DK락, 중앙에너비스, 하이스틸, 휴스틸 같은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야권에서는 바로 이렇게 경제성이 없다라는 코멘트 하에서 국민 세금 낭비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남아있는 향후 일정들이 타임라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3월부터 투자 유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그대로니까요. 앞으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표류해 나가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죠. 참 하루 사이에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시세만 놓고 봐도 점검할 게 유리기판 쪽의 전방위적인 강세, 대왕고래 종목들의 전체적인 하락, 이것만 두고도 저희가 다뤄볼 전략이 있으니까요. 좀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마무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시장이 3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함께 올랐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어제 다수의 섹터가 함께 올라가는 종목 장세 펼쳐지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는 것에 대한 대형주의 안도감과 딥시크 우려 덜어내고 여러 재료가 더해지면서 중소형주의 순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르니까 또 뭘 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또한 종목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장세 같은 경우가 근거 없는 종목 장세가 아니라 근거가 뒷받침된 종목 장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플랫폼 단에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볼 때 성장에 대한 부재,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적은 나오지만 이 실적 같은 경우에 성장이 언제 답보될까 이런 부분인데요.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죠. 딥시크의 등장, 그러면서 스타게이트라는 하나의 연합을 중심으로 캐펙스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오픈 AI가 15개 주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설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하나당 규모가 가구로 환산을 해보면 한 80만 가구의 전력 소비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캐펙스를 한다라는 점이겠죠. 지속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캐펙스를 지속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보다 보이는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력기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긍정일 수 있겠고, 전선 중에 고압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아직 이견이 없겠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적용되는 전력단들, 뭐 LNG 기반 소형 모듈 원전 이쪽 같은 경우는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차이가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점을 구분해서 보고,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의료 AI주들은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성장에 대한 방향은 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발 주가가 빠르면 쉬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서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얼굴의 형상인지 풍경의 형상인지 점을 보기보다 멀리 떨어져서 이 그림의 큰 의미들을 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보다 보이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줄일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확한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주요 섹터에 대해서 나름의 힌트를 건네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바이오도 한번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막 4.8 이러던 공포가 가시고 4.4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금리를 인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관세 이슈도 살짝 잠잠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제 금리 안정에 반응하는 섹터가 꽤 많았고요. 바이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네. 알테오젠 괜찮았고 하놀바이오파마 혹은 비만 쪽까지도 제각각의 이슈를 달고 올라가는데 바이오는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압축해서 뭘로 대응할지가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시장 속에서 모멘텀이란 게 존재하는 제약바이오는 플레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적 기반은 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모멘텀의 강력함으로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로열티의 수치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있고 임상에 대한 뭐 발표, 기술 수출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쪽은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AI 의료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 중에 사업 방향성이 뚜렷한 쪽은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미 시장 속에서 주가들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상승을 할 때는 모멘텀을 안고 신고가가 나는 주가가 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 주가 떠가는 상황에 신고가 속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나 충분히 눌림목의 형태를 주고 여기에서 뭐 살 기회 같은 경우를 주고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래량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 고려를 하면서 제약바이오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 금리 스탠스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주관적 예측 말고요.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해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 국채 관련해서 이 매입이라든지 여기에서 더 늘리는 방안 같은 경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다른 요소가 대입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관세가 격화되지 않으면 지금의 금리 2회 이하의 스탠스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매크로 데이터 기반으로 봐서도 제약바이오는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SK바이오팜, 보로노이 등등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게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말씀 주신 모멘텀 종목들은 이사님은 어떤 쪽이 좀 더 취향이세요? 저는 원래 알테오젠이 모멘텀의 변화가 있을 때 초기 투자를 택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가 같은 경우에 변화가 부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고 갔었어요. 이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요. 추세가 변하기 전에요. 그런 것처럼 모멘텀에 대한 요소의 변화를 안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 있고 지금은 재료 무게가 큰 거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재료의 무게 같은 경우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막 추격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뭐 각자의 기술적인 영역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활용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멘텀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을 픽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뭔가 안정감 있게 전략을 꾸려주시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끄떡끄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시장 이제 AI 진영과 바이오 쪽에서 큰 그림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으로 집중의 전략을 펼쳐가자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셨고 유리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를 좀 다뤄볼게요. 어제 장중 2시 40분에 나온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진출 뉴스가 유리기판 종목들을 정말 이제 끌고 올라가줬습니다. 이제 삼성의 키워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삼성향 종목들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유리기판에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실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유리기판의 필요성 같은 경우가 전력에 대한 소모가 이전에 뭐 실리콘 단기판이라든지 여기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발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죠. 그러면 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 나와주는 상황들, 허들을 넘어서는 상황들, 수율이 잡히는 상황들, 대기업이 투자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면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제품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제품이 나오는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상황들,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 수율이 올라갔고 이 수율이 대량 양산이 가능할 때는 장비의 대량 납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강력하게 사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가능성을 안고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드는 신사업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에 포함이 될 수 있기에 유리기판주들은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어제 보면 뭐 YC캠,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고를 조금 더 넓혀 봅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서 필요한 거는 원장이에요. 유리 원장이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는 미국의 코닝이라는 기업과 함께 폴더블 같은 경우에 원장도 그렇고 이제 유리기판의 원장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종목의 장비 플레이는 해야 되고요. 미국의 코닝이라는 기업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닝은 기존에도 이제 유리기판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짚어주셨었는데 국내 기업들은 뭐 필옵틱스, YC캠, 뭐 JNTC, 어제는 상한가 램테크놀로지 있었고요. 시간외에서는 한빛레이저, CNG하이테크 이런 쪽도 삼성향으로 좀 더 부각이 되며 움직였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두 종목을 추려서 주신다면요. YC캠 필옵틱스를 해야 되고 YC캠.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레거드 반도체라 지금은 주가가 잔뜩 빠져 있는데 유리기판 단으로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추이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주요 이슈들 반도체, 바이오, 유리기판까지 가봤고요. 이제 실적으로 갑니다. 어제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이 많았죠.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SK바이오팜, 삼양식품,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등등이 있었어요. 네. 이 중에서 좀 관전 포인트로 뭐 대응이거나 혹은 주의이거나 얘기를 해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딱 공시가 된 수치를 보고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 아닌데 뭔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용 뭐 일괄 처리 그쵸.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 물량에 대한 원가 재산정이 1,400억이 포함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이익이 75%가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아쉬웠던 부분이 그 공시에서 숫자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착시로 덜 나온 걸 보고 네. 주가가 살짝 빠졌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 발표가 되고 연결 기준의 공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꼭 그 기업 공시를 클릭해서 열어보고 저번 분기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많고요. 이상하게 이게 예상치 부합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익단에서
마이너스가 나거나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손실을 반영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의 수익 일회성이 약 900억 정도가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본업당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고 모듈 가격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실적을 확인하고 일회성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 땡기고 봤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연결 기준의 실적의 세부 사항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매수 가능 의견이실까요?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이게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예,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슷한 산업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LIG 넥선 같은 경우가 뭐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G 넥선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기억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이 LIG 넥스원은 또 로봇의 가치도 좀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올려주셨는데 또 같이 체크하면서 살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이사님의 픽은 무엇일까 했더니 연결고리에서 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건설 기계 종목들 현대 에버다임 뭐 실적도 그랬고 같이 좀 체크해보자라는 걸 찝었었는데 오늘 그 종목이라고요? 그 관련 종목? 네, 종목은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이 다 출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뭐 18일 기점, 그 기점을 좀 활용해 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에버다임 뭐 이런 기업들의 플레이도 좋아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대형주군을 갖고 왔어요. 네. 오늘은 HD 현대 건설기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도 부진할 수 있어요. 상반기도 부진할 수 있습니다. 캐터필러라는 글로벌 탑 기업의 톤이 2025년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초기에 집행에 대한 자금은 진행을 해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는데 선진국당 같은 경우 뭐 유럽 이쪽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논리예요. 주가는 그만큼 빠져 있기는 해요.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힘든데요. 재건과 관련된 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아웃라인이 드러났죠. 2월, 3월,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는 그 아웃라인이 드러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반응을 할 거예요. 그 와중에 실제 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럽,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국 일부 뭐 이렇게 하면서 굴삭기의 재고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수요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가 올라가고 우리 예상보다 실적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와봤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려요. 이 정도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대입을 했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인데 손절가보다 목표가 도달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사실 강력하게 느껴져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성욱 이사님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전략 챙겨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